173쪽에 부동산 투자론인데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왜 정책을 봤죠. 정책도 만만치 않았는데, 예컨대 우리가 제2편이 경제론이었고요. 이 경제론이 한 6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제3편의 정책을 보셨는데, 여기 한 5문제, 4문제, 5문제 나와요. 그런데 저번 주에 해보셨지만, 요 수요 공급 쪽에 그래프를 이해를 못하면 정책이 쉽지 않겠더라. 이제 그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수요 공급 쪽이 정말로 동영상을 한 10번 이상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드셨나요? 네. 네. 좀 그래프를 알아야 뭐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이 투자론인데, 여러분 제가 첫날 했던 강의 기억나세요? 합격 전략 세미나라고.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 투자론이 한 7문제 나옵니다. 7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잘 되면 바로 다음 쪽에 나오는 부동산 금융이 그럭저럭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게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저 편에 금융론의 영향을 많이 주고요. 금융론이 작년 문제로는 6문제 나왔고, 통상 5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잘 되면, 투자론이 잘 되면 제7편의 감정평가, 평가론이 또 잘 되는데, 여기 한 6문제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2개 축이 뭐라 그랬느냐, 요거 경제론하고 투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니까 18문제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가 10개, 11개 되지 않나요? 2개 합해버리면 몇 문제예요? 28개, 29개. 여러분이 시험 보는 게 몇 문제인 줄 아세요? 총? 40문제. 그 중에 24개면은 합격하는데, 이쪽을 못하면 결국 끝이에요. 부동산학개론은.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된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좀 들어보시면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이 났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투자론입니다. 여러분 투자론 별을 크게 3개 좀 해주시고요. 173조. 173조. 예. 아니 별을 수십 개를 해놨네. 여기 보니까 제1장 투자기초,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 뭐 등등 제7장 투자분석 기법까지 있는데요. 제1장의 투자론 기초는 뭐 나올만한 게 딱 한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제2장부터 마지막 7장까지는 무조건 싸그리 다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넘어가서 제1장 투자론 기초 한번 보죠. 투자의 의인데, 투자는 현재 확실한 소비와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돈 벌자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소비하지 않고 투자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하다는 것은 위험이 존재하는 걸 의미하므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 그러니까 투자는 현재 쓸 수 있는 돈을 안 쓰고 아껴서 투자를 한다. 참고. 그래서 미래 수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다. 뭐 그런 이야기네요. 자, 그럴 때 제2절에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그랬는데, 여러분 그 투자의 장점에다가 일단 별 하나 좀 하시죠. 그게 좀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뭐냐. 거기 나오는 용어가 대략 한 중요한 용어가 4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부동산이 주식이라든가 채권 투자보다 좋은 점이 뭐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 부동산에 투자하면 우리가 소득 이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또는 자본 이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용어들은 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 소득 이득이 뭐냐 그러면 인컴 게인스라고 하는 건데, 임대료예요, 임대료. 임대료는 집을 팔 때 나오는 거예요. 매달 나오는 거예요. 매달.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것. 그런가 하면 캐피탈 게인스 자본이득은
다른 말로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뭐 이런 용어는 아시죠? 요거는 집을 팔 때만 나오는 돈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버는 건데 발생 시점이 전혀 달라요. 요거는 매번 나오고 요거는 팔아먹었을 때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다른 주식 투자에 비해서는 절세 효과가 탁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절세 효과가 탁월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절세가 뭐예요,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자는 거예요? 절약하자는 거예요? 전략을 세금 줄이자 그 이야기인데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벌었던 거를 세무서 가서 자랑할 필요는 없죠. 번 게 별로 없다고 엄살 부려야 되고 또 이거 좀 벌자고 비용은 몽땅 써가지고 남는 거 한 푼도 없어요. 뭐 이래야 세금을 덜 내는 거지. 세무서 가가지고 제가 좀 돈 좀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금 바로 두드려 맞죠.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 불법이니까 탈세니까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일은 아니고 요거 비용 측면은 뭐 이거는 합법적이니까요. 자,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절세 측면은 정말로 유리하냐? 그럼요. 일단은 거래 비용이라는 게 주식에 비해서는 부동산은 비싸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임대료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주식과 상당히 다른 점이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임대료 받으려면은 그냥 받는 거예요. 늘 부동산을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지보수.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유지비, 관리비, 보수비 뭐 이런 비용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많으니까 비용으로 신고할 것들이 많다. 특히 뭐 일반인들이 조금 어려워하긴 하는데 감가상각비라고 들어보셨나요? 감가가 뭐예요? 감가? 가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그러니까 이제 빠르네. 좋아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는 권리니까 감가라는 게 없잖아요. 주식은 늘 그 상태인데 이 건물은 50년 뒤면 더 다뤄져 쓰러지는 거니까 가치가 일정하다고요. 감가된다고요. 감가. 이러한 비용도 신고할 수가 있죠. 주식은 물론 감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 신고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절세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알려져 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인플레 해지. 인플레 해지라는 건 뭐냐? 인플레 해지는 이제 인플레 위험을 방어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인플레가 뭐냐? 인플레는 우리가 뭐 이미 많이 공부하셨는데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죠. 자,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렇죠. 화폐 가치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하락. 그러니까 뭐 물건들이 한 더블로 가격이 뛰면 돈 쓸 거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 우리는 인플레 위험이라고 해요. 인플레 위험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나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아니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금했더니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쓸 게 별로 없대요. 물건들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 위험에 빠지면은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재산이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환물 투기라는 걸 해버려요. 환물 투기. 환물 투기는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무조건 분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만 생겼다면 돈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물건으로 바꾼다고요. 물건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물건으로 바꾸는 투기를 하는데 특히 인플레 때 좋아하는 물건이 그만이면 땅이에요. 땅. 땅이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 정말 좋은지 보자고요. 토지라는 건 물건이죠, 물건. 그러니까 물가가 5% 올라가면 이것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같은 물건이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인플레 때는 특히 땅을 많이 산답니다. 투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만큼만 올라갈까요?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돈으로 예금했던 사람은 재산이 떨어져 가지고 위험한데 땅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인플레 위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고요. 방어했다고요. 방어. 해지라는 게 방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렛대 효과라는 건데 지렛대, 다른 말로 레버리지. 이 지렛대 효과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볼 텐데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비싸죠. 뭐 예컨대 5억짜리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투자 목적으로. 그럴 때 내 돈을 조금 이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 돈을 에쿼티, 지분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분으로 내 돈 3억 있었다. 그럼 2억이 모자라다 그 이야기죠. 모자랄 때는 투자하지 말아야 될까요? 꼭 하고 싶으면 대출 받으면 될까요? 대출. 그런 걸 저당 대출, 저당 투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도 있다.
이런 걸 이제 남의 돈을 이용했다 그래서 지렛대 삼아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럴 때 은행 이자가 아주 싸다. 그럼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유리. 은행 이자는 싼데 가격이 올라주면 좋겠죠. 그런데 은행 이자가 너무 비싸가지고 맨날 은행 이자 준이라고 뭐 난리다. 그러면 유리요, 불리요? 분리. 그런 걸 부의 지렛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조달했을 때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걸 따지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 나머지 뭐 필요 없고 기타는. 자, 한번 보죠. 첫 번째가 이제 지렛대 효과인데, 자, 의의만 일단 볼게요. 뭐 좀 이따 상세히 또 설명할 거니까. 자,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사용이 지분 수익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랬죠. 즉 지렛대 효과는 순자산 또는 지분 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의 진폭을 크게 하는 거다 그랬죠. 이에는 정 또는 부의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중립적 지렛대라는 것도 있다. 뭐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더. 그다음에 옆 페이지 가로 이번에 인플레 해지로 가보죠. 인플레 해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한다. 이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이야기예요.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함으로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면 인플레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인플레 해지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뭐 이보다 훨씬 상세히 설명했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괄호 3번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부동산은 그 효용이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내구재이므로 장기간 동안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매기간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매기간 나오는 거니까 그게 임대료다 그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고 보유기간이 종료할 때 처분을 통해서 자본이득, 시세차익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참고에 뭐 잘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에 절세 효과죠. 절세.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와 달리 부동산 투자의 경우 감가상각비나 타인 자본, 은행돈 사용에 대한 이자 같은 것들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낸다고요? 적게 낸다고요? 적게 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런 걸 절세 효과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이번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 그랬는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딱 하나만 보세요. 하나. 환금성이 낮다. 그런 것. 그래서 환금이 뭐예요? 환금. 모르면 쪼갠다 그랬죠? 바꾼다. 바꿀 환자니까. 뭘로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팔아서 돈으로 바꿀 때 잘 팔린다고요? 안 팔린다고요? 안 팔린다는 걸 환금성이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쪽에 지렛대 효과인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지렛대 효과를 한번 상세히 따져보자. 네, 여러분 저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좀 꼭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미 공부하시던 분들의 편익도 있으니까 맨날 처음 할 때는 뭐 어떻게 한다면 그 이야기를 맨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3월 달에 또 한번 하긴 할 텐데 3월 달에는 1월 달처럼 상세히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 1월 달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1시간씩 이야기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 3월 달에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라고 하고 바로 시작해 버릴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이야기를 맨날 공부하는 방법만 1년 내내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또 뭐 2월 셋째 주에도 하고 뭐 넷째 주에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 볼 때마다 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은 너무 식상해서 안 돼.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동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인데요. 지렛대 효과는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라는 게 이제 시험에서는 꽤 자주 나오는데요. 아까 이미 여기까지 설명했죠. 타인 자본을 빌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뭐 그런 걸 따지는 건데, 요거 우리가 저번 주에 다 설명했던 용어인데, 정의 지렛대 그러면 이제 유리할 때이고, 부의 지렛대 그러면 유리할 때요, 불리할 때요, 불리할 때. 뭐 그러니까 쉽습니다. 처음 하는 분들은 플러스는 뭐 좋은 건가 보다.
마이너스 그러면 나쁜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 자, 정해지렛대 효과라는 건 뭐냐? 일단 종합 수익률하고 이 지분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내 몫이 지분 수익률인데 여기 커진다 그러면 이제 빌려서 투자한 게 잘한 거네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거꾸로 이 종합 수익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총 투자 수익률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지분 수익률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느냐 내 거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뭐 자기 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은행 돈 좀 빌려서 투자했더니 아이고 내 몫이 작아졌다 그러면 빌린 게 썩 잘한 건 아니네요. 그래서 그런 걸 부의 지렛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대략 한 세 가지를 따져볼 텐데 세 가지 다를 따지는 건 오늘은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고수가 아니니까요. 대부분은 따져보기로 하죠. 좀 어렵게 해보자고요.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의나 분야라는 걸 판단하는 것. 이거는 뭐 누구나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분 수익률이라는 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죠. 여기 정의나 분야를 판단하려면 수익률 두 개를 계산해서 누가 큰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은 당연히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분 수익률 계산은 이것 자체가 계산 문제로 아주 자주 나와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누가 와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투자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실컷 설명했어요. 투자하면 돈 좀 될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 뭐 앞으로 백화점 들어오면은 좀 뜨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설득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도장 찍기 전에 이 사람이 갑자기 뭔 말 하냐면 그래서 내가 2억 투자하면 몇 프로 볼까요? 그게 지분 수익률 이야기인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계약이 되겠냐 신뢰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 맞아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황해야 된다고요. 간단하게 암산으로 계산해 줘야 된다고요. 암산 15.7% 이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와야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개하는 분이 이걸 못 계산한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산 문제 내면 잘 못하죠. 왜 못하느냐? 왜 못할까요? 이거. 이 수익률이라는 건 수익의 비율입니다. 이따 또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수익의 비율은 받을 숫자 이익이 있자니까 이익을 받는 돈의 비율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마 투자해가지고 뭘 투자자본이라 그러죠. 얼마 벌었냐 이런 걸 수익률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예컨대 제가 1억짜리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하나 그렸고 총액 1억 썼어요. 여기서 임대료가 얼마가 발생하냐? 1,000만 원 발생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이고요? 네, 10%. 계산 잘 하시네요? 10%.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런 걸 수익률이라 한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공식을 알아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웃기는 거는 맥주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물어보면은 아주 복잡한 수익률로 계산 잘해. 왜냐하면 공식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를 내면은 계산을 못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수익률 공식이 뭐였지? 그런데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풀려면 안 된다 이야기죠. 근데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문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해 그림으로 풀자. 자, 그럴 때 이 1억을 내 돈으로 얼마 투자했느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내 돈으로 5천 투자했다. 그러면 전부 다 내 돈이라고요. 빌린 것도 있다고요. 빌린 것. 빌린 걸 저당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5천이다. 그럴 때 빌린 돈은 이자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이 정도면 이제 지분 수익률은 공식 그런 건 몰라도 100% 풀 수 있죠. 그림 이 정도까지만 분석해내면 뭔 말이냐. 여러분 아까 제가 1억에 대해서 얼마를 벌었냐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자, 공식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하세요. 이거는 전체 금액에 대한 거죠. 즉 내가 투자한 지분 투자액에 대한 거예요. 전체 금액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종합수익률이다.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총 투자 수익이다. 다른 말로 총
자본 수익률이다. 이렇게 다른 말이 워낙 많으니까 못 외워요, 여러분은요. 나중에는 기대수익, 내부수익, 요구수익 뭐 난리를 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느냐. 그래서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분수익률은 뭘까요? 여기 종합수익률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분수익률, 이 지분이라는 게 에쿼티, 내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지분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계산이 될까요? 불러줘 보세요. 투자자본이 전체 총투자금액이에요? 지분투자액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아니, 처음 하는 분도 잘 아시네, 이거. 이 어려운 걸. 지분투자액. 그러면 여기 소득은 전체 소득이에요? 전체 임대료예요? 은행 줄 거 줘버린 나머지 지분소득이에요? 지분소득. 그게 지분투자, 지분수익률이에요.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요거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아까 우리가 종합수익률이 10%인 거 알았다. 요거 10%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지분수익률이 뭐냐 그러면 나 지분투자자가 얼마 투자했냐? 일단 5천. 그래서 얼마를 벌 거냐라는 게 지분수익률이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투자한 건 아니까 얼마를 벌 거냐? 네모만 알면 된다 그 이야기인데 네모는 어떻게 알면 되겠어요? 임대료 받으면 싹 다 가져버려야 되겠어요? 은행 줄 건 줘야 되겠어요? 줘야죠. 은행 줄 게 뭔데요? 이자. 5, 25. 그렇죠? 250. 나는 얼마 가져올까요? 750. 그래서 5천에 750이면 얼마? 몇 프로 번 거예요, 이거요? 그렇죠. 15%죠. 5천에 500 벌었으면 10%. 250이 5%니까. 합해서 몇 프로 벌었다고요? 15%. 그렇게. 그러니까 지분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해야지. 이거를 무슨 공식을 외워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겠냐, 그 이야기예요. 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시험장에서. 그래서 못 풀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연습 다시 한번 해보죠. 똑같은 부동산인데 지분으로 5천을 투자했고 은행에서 5천을 빌렸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이자율이 15%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죠. 여기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싸네요, 그죠? 15%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싸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상식적으로 이자가 비싸면 굉장히 유리할까요? 조금 불리해질까요? 뭐 그런 느낌은 드네, 그죠? 그런 느낌 가지고 보세요. 자, 종합수익률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10%. 지분수익률 한번 구해본다. 자, 지분수익률은 뭐라 그랬죠, 아까? 수익률이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버느냐의 문제니까. 누가 얼마 투자한 거예요? 전체가요? 지분투자자가요? 그래서 누가 버는 거? 지분투자자. 그래서 얼마 버는지 한번 보죠. 자, 임대료 받아가지고 이자 주자 이자가 얼마예요? 5, 25, 5, 1은 예, 좋아요. 750. 예, 그러면 나는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250. 그래서 몇 프로인 거죠? 네, 5천에 250 벌었으니까 5%이다. 혹시 5%가 암산이 안 되지는 않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너무 슬퍼지고 내 어깨가 너무 무거우니까 네.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더라. 자, 그럼 한번 보죠. 여기는 은행 돈을 빌려서 투자했더니 지분 수익률이 훨씬 높아졌네요. 그러니까 유리하죠. 부해지랬대요, 정해지랬대요? 정해지랬대요. 그러니까 정해지랬대는 이자가 비쌀 때란 이야기예요, 쌀 때란 이야기예요? 쌀 때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는 보니까 은행 돈을 빌려서 투자했더니 막 이자를 워낙 많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게 거의 없어서 결국은 유리요, 불리요, 불리. 그래서 이건 이자가 비쌀 때는 불리하다, 부해지랬대이다라는 걸 알았다 그 이야기죠.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와,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 대답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잘 이해하는 건지 아닌지.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적극성을 못 끌어내요. 지쳐가지고 안 해버린다고 하다가 말아버려요. 이거 사실 안 해버려도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저처럼 풀어 설명을 안 해요. 정과 부만 이야기,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시켜보려고 별짓거리를 다 하니까. 어제 그 어르신이 그분 여기 세종시 사는 분이에요. 내일 모레 이제 17일인가 이사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까 말까 그러길래 그냥 거기서 하라 그랬어, 제가. 왜냐하면 자리가 바뀌면 그 사람 공부가 방해가 되니까 저야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는데 그분이 학교는 3명 만난 거예요, 지금. 몇 년 공부했어요? 3년. 3년 공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하더라고. 다 아는 선생님들인데, 뭐, 어떤 선생님 들을 때는 어땠고, 어쨌고, 그 밥 먹으면서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데 쉽게 한다 그 이야기 저보고 고맙다고.
이제야 알아듣는다고. 이제야 알아듣는데, 예. 농담인 줄 아시죠? 여러분은 처음 들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언제든 비교하세요. 동영상 많이 열려 있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알아듣게 강의하는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게요? 알아듣게 하려고 별놈의 예를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 대답도 없고 너 혼자 하세요. 뭐.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열정을 끌어내겠어요. 열정이 식어버리지. 그러면 여러분 점수가 나오겠어요? 네. 성질 까칠하죠? 네. 아이고 참 이게 무슨 까칠이야. 참. 이거 오늘 예전에는 카리스마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즘은 시장이 바뀌어서 저도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나가라 그랬어요. 막 수업 시간에 막 너무 산만하신 분, 남자분 딱 한 분 나가라 그랬네. 막 계속 코 풀고 쿵쿵거리고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 그래서 쉬는 시간에 죄송한데 공부할 생각 없죠? 나가세요. 환불할 거면 내 돈으로 해드릴게요. 나가요. 그래서 나가라 그랬더니 사과하러 왔더라고요. 그분 그에 합격했어요. 원래 그 포장마차 하던 분인데 나중에 소주 한잔 했습니다만 중개업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맨날 코 쿵쿵거리는 거야. 계속 일하다 오기 때문에. 대답할 거죠? 예. 하셔야 돼요. 조금만. 뭐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니고 대답을.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자가 쌀 때는 아까 정해질 때 유리하다 그랬죠. 이거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용어죠, 이거. 외부 효과 할 때 유리 분리.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기억이 난다라는 거를 좀 저한테 알려주셔야 설명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대답은. 여기 이자가 쌀 때는 정해질 때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보죠. 이자가 얼마나 싸야 싼 거냐 그 이야기예요. 5%가 싼 거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할걸요. 요즘 이자가 2, 3%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싸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몇 프로 뭘 기준으로 이자가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거냐가 문제인데 그거는 종합수익률이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인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부동산은 1억 투자하면 평균 얼마를 벌어주는 부동산이에요? 10%. 그러니까 실력이 10% 정도 버는 부동산인데 은행이 5천을 빌려주고 위의 경우에는 10%만큼 가져갔어요? 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내 몫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자가 10%보다 싸다 그럴 때는 무조건 내 몫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의 경우에는 종합수익률 10%보다 이자가 비싸죠. 이야기는 은행이 5천 절반 빌려주고 엄청 가져간 거죠. 그러면은 은행이 많이 가져갔으니까 지분투자자 내 몫이 있다고요? 별로 없다고요? 별로 없다. 자 그러니까 이자가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종합수익률보다 싸냐 비싸냐의 문제이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인가요? 계산을 수익률 두 개를 계산하지 않고도 정의나 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인데 예컨대 이 부동산의 경우 만약 이자가 6%다. 그러면 계산 하나만 부해질 때요 정해질 때요? 예, 그렇죠. 집에 갈 뻔했어요. 다시 이자가 9%이다 그러면 무슨 지렛대일까요? 이자가 9.9%, 이자가 10.2%. 그렇죠.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10%보다 싸다 그러면은 이자가 싼 거니까 정해지렛대 이거. 10%보다 비싸다 그러면 정의요 부여 부의 지렛대이다. 이해하셨나요? 예, 좋아요. 이해하셨다 그러니까 그럼 어려운 문제로 갑니다. 예, 이해하셨다 그랬으니까 대답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네요. 예. 여기 2억 투자했더니 3천을 버는 부동산이 있다. 자 여러분은 자, 종합수익률을 좀 계산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15% 좋습니다. 네, 훌륭하죠. 15%이다. 그럴 때 지분으로 얼마 투자했느냐? 1억. 은행에서 얼마 투자했느냐? 1억이다. 그럴 때 자 이자가 이번에는 7%이다 그러면은 자 계산 하나마나 부해지랬대요? 정해지랬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9%면 무슨 지렛대일까요? 9%는 뭐요? 정해지랬대. 좋아요. 예,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11%는 뭘까요? 11%? 정이에요? 그러니까 15% 기준이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아까 10을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은 10% 기준인가 보다. 그래서 그럼 무조건 또 10%보다 싸고 이러면 안 된다. 아까 기준이 뭐라 그랬죠? 12호 종합 수익률이요. 종합 수익률이다 그렇죠. 훌륭해요. 굉장히 빠르시네요. 그렇게 그래서 정인지 분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아직은 정말 너무 빠른데 혹시 갈 수 있나 한번 볼게요. 다음 지분수지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조건이 있는데 자, 부동산의 가격은 2억이고 임대료는 연간 3천이다. 지분투자액은 1억이고 대출 조건은 7% 20년 기간 1억을 대출받았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분수지를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읽으면서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부동산의 가격은 2억이고 임대료가 3천 그러면 2억에 3천이니까 15% 버는구나 라고 일단 메모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다 읽고 나서 지분수익률을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다. 그럼 계산할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찍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자 보죠. 여기서 답이 될 수 없는 것 좀 불러주세요. 답이 될 수 없는 거. 다시 답이 될 수 있는 거 말고 답이 될 수 없는 거. 지금 굉장히 어쨌든 빠른 분인데 대단히 빠른 분인데 대단히 수리적으로 빠른데요. 훌륭해요. 이분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의 감 잡았어요. 깜짝 놀랐는데요. 아까 이 부동산은 종합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5%이고 이자가 15보다 싸다는 이야기는 정해질 때 유리하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지분수익률이 15보다 낮다는 이야기예요? 높다는 이야기예요? 크게 정해질 때니까 높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요거는 답이 될 방법은 없죠. 아니 정해질 때는 종합수익률보다 지분수익률이 높아야 된다며. 이해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이건 답이 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 답이 있겠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찍더라도 이쯤 찍어야지. 이런 문제가 의외로 많아요. 지분수익률 문제는. 한 3개 정도는 고수가 보면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이 꼭 있어요. 2개에서 3개. 그러면 확률적으로 얼마나 높겠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또 뭐 어떤 분은 아닙니다. 선생님 남자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양수가 뭔데요? 그랬더니 1, 3, 5 저는 무조건 3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큰일이에요. 네. 가더라도 뒤로 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죠. 진짜 그런지. 자, 예컨대 자 지분수익률은 내가 1억 투자해서 내가 얼마 벌 거냐의 문제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 벌 거냐. 자, 그거는 임대료 받아가지고 이자는 주자. 이자가 얼마냐? 7일은 700이다. 그렇죠. 그럼 나는 얼마 가져가느냐? 2천. 그래서 몇 프로냐? 20.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찍었던 거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꽤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고수의 영역이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다시 알려드릴 거고 말고 이제 뭐 한 가지는 한 5월 넘어가면 그때 하자고요. 시험에서는 별로 안 나옵니다. 자, 지렛대 한번 보죠. 174쪽. 지렛대 효과는 타인자본 사용이 지분수익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즉 지렛대 효과는 순자산 또는 지분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한다. 얘는 정의 레버리지가 다른 말로 지렛대입니다. 부의 레버리지로 나뉜다 그랬죠. 다음에 예배적으로 중립적 영의 레버리지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내용 보니까 여러분 맨 중간쯤에 기억 니은 디귿 있죠. 그래서 정해지렛대가 됐는데 거기 총자본 수익이 다른 말로 종합수익이에요. 자, 그거보다 지분수익률이 낮을 때요 높을 때요? 높을 때. 맨 앞쪽에 차입 이자 있죠. 이자가 종합수익률보다 비쌀 때요 쌀 때요? 쌀 때. 작은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여지렛대는 반대로 종합수익률보다 지분수익률이 낮아서 불리한 것이고 다시 말해 차입이자 이자율이 종합수익률 총자본 수익보다 비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중립적 지렛대, 영의 지렛대라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냐?
검증해 드리죠. 여러분 수리적으로 검증할게요. 간단합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1,000만 원 버는 10% 버는 부동산이 있다. 5천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10%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종합수익률보다 이자가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딱 중간이다. 그러면 중립적 지렛대가 나오죠. 요거는 계산 하나마나 지분수익률은 무조건 10%입니다. 이거. 그래서 정말 그러느냐. 여기 1,000 벌어가지고 자 은행 이자 5일은 500 주자. 그러면 지분투자자는 얼마 가져가겠냐? 500. 5천에 500 벌었으니까 몇 프로냐? 10%. 자, 그러니까 이게 커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작아서 불리한 것도 아니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정과 부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립적 지렛대이고 늘어나는 효과가 제로니까 영의 지렛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른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립적이다 하고 거기 가운데 영 써져 있죠. 영의 지렛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렛대 효과까지 좀 보셨고 뭐 쉽지 않네요. 그죠? 자, 어디로 가시느냐? 자, 180쪽으로 갑니다. 180쪽으로 가시면 자,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인데 자, 제2장부터는 별 3개요. 여기서부터는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싹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거기 이 위험과 수익의 측정인데 개념 보시면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보다 벗어날 가능성을 뜻한다. 이 위험의 개념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예상한 결과로부터 크게 벗어난 것은 위험이 큰 것이고 적게 벗어나는 것은 위험이 작은 것이다. 미래에는 불확실하고 불확실성 때문에 바로 이렇게 벗어나니까 불확실성이 곧 위험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험의 정의라는 거는 이렇게요. 위험의 정의다. 이쪽을 계속 칠판을 써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요. 요거는 이제 안 지우고 그냥 쓰기 위해서 여기다 쓸게요. 위험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불확실성이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마다 기대하는 수익이 있는데 실제로 실현된 수익이 기대 수익과 똑같아지면 그건 위험이 없어요. 위험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예상대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렇죠. 예컨대 나는 1억 투자해서 1,000원 벌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했지만 기대 수익이 1,000만 원이었지만 미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700이 나올 수도 있고 600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위험이라 한다. 그럴 때 만약 700이 나왔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가 있는 거예요? 400이에요? 300이에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300인데 이런 걸 편차라 그래. 편차. 말이 좀 어렵죠? 편차. 한쪽 방향의 차이가 있다. 편차. 그래서 이 편차들을 정리한 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라는 건데 이 위험은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 듣는 분이나 뭐 여러 번 듣는 분이나 다 어려워요. 통계 용어니까. 다행히 뭐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계산하세요까지는 안 나와요. 요거는 뭐 젊은 학생들도 거의 계산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나오니까 위험이라는 거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용어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기대 수익은 이야기가 좀 달라. 기대 수익은 여러분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그래서 기대 수익이다. 기대 수익을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ER이다. Expected Revenue. 기대되는 수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쪽처럼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아니고 평균의 개념, 평균.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시그마 예상되는 수익에다가 이 수익들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평균과 관련되는 문제는 앞으로도 한 대략 60개, 70개 이상 풀 거예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풀어드릴 텐데 일단 처음 보는 분들은 뭐 좀 부담스럽죠. 뭐 오래간만에 보셨죠. 어르신들은. 이 시그마가 뭐예요? 시그마가 뭐 빼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거예요? 더해라.
예상 수익과 확률을 곱해가지고 그 결과치를 놔두라고요. 시그마 하라고요. 시그마.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투자한다. 그래서 얼마나 돈이 될까라는 걸 물어봤다. 전문가들에게. 저거 투자하면 얼마나 벌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A는 1200 벌 거라 그러고 B는 1000만 원 벌 거라고 하더라. C는 800 벌 거라고 하더라. 그럴 때 이 확률은 우리 시험에서는 다 주니까요. 확률을 뭐 여러분이 계산할 일은 없으니까 뭐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 25%이더라. 그 이야기는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25명 뭐 그런 이야기 같고, 요거는 50%이더라. 요거는 25%이더라.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예상되는 수익과 확률을 곱하고 이것들 놔두라고요. 시그마 하라고요. 시그마.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는 이제 더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하라는 대로. 요거 1200에다가 0.25를 곱하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또 요것도 좀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꼼꼼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계산기로 이렇게 두드리면 답이 안 나오죠. 한번 해보시면요. 핸드폰 계산기를 쓰겠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못 씁니다. 핸드폰은 앞에다 갖다 내놓는 게 당연히 원칙이에요. 핸드폰에다가 책을 싹 다 사진 찍어서 가져가면 어쩌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장 매체가 있는 거는 무조건 그건 이용 불가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하지. 핸드폰을 어른들이라 뺏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운이 좋을 때는 그런데, 대신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그건 부정행위예요. 바로 퇴실입니다. 그래서 뭐 전화기 울린다 아마 그것도 퇴실시켜 버릴 거예요. 열받게 하면. 그러니까 감독관이 그건 재량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끄고 앞에다 갖다 놓는 게 속 편합니다. 안 보는 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그 일반 계산기가 계산이 되느냐? 한번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이런 걸 자연어 계산이라 그러는데 안 돼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는 곱하기만 되고 곱하기 결과를 저장은 할 수 있어. 저장. 그랜토탈 GT라 그래가지고 저장해서 불러내서 더할 수는 있는데 그걸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회계 쪽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잘 못 쓰거든요. 그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거 따로 계산, 따로 계산, 따로 계산한 것들을 더하기만 하셔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암산으로 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계산기 뚫리지 말라 그 이야기 이제 시간 없으니까. 요거는 1200의 4분의 1쪽이다. 4분의 1쪽. 그럼 얼마냐? 300. 요거는 1000의 반쪽이다. 이렇게. 그러면 500. 50%가 반쪽이니까요. 요거 4분의 1쪽이니까 200. 그러면 세 개를 시그마 하면 얼마가 되느냐? 1000만 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기대 수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대 수익은 참으로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옆으로 다 곱해가지고 더하기만 하면 돼. 더하기만.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모든 평균에 관련된 문제가 싹 옆으로 곱해가지고 더하기만 하면 되게 나왔습니까? 한 뭐 15개 이상 나왔는데 그러지 않은 것도 나오긴 하는데 90%는 그냥 옆으로 곱해가지고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 밑에 위험의 개념 그건 워낙 중요하다 그랬고요. 자, 이번에 위험과 수익 측정을 했는데 거기다 별도로 별을 2개 좀 해주시고요. 바로 이번에 투자한의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고 그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위험은 뭘로 측정한다고요? 표준 편차나 분산. 그 다음에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뭐 표준 편차 그런 것까지는 계산 절대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고요. A하고 B 부동산이 있을 때 여러분 A 부동산은 1년 후에 현금 유입이 얼마냐? 1억 9천, 5천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A 부동산. 그래서 1년 후에 현금 유입이 경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 들어온다 그 이야기죠. 1억 9천하고 5천. 확률이 얼마라 그랬어요? 확률은 50대 50이다 뭐 그런 거 있나요?
50%하고 50%이다. 이렇게.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느냐? 평균은 각각 곱해가지고 놔둔다고요? 시그마 한다고요? 시그마. 그래서 이제 거기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건데 1억 9천의 절반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8,500. 5천의 절반 그러면 2,500. 그렇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억 1,00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없을 거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1억 1,000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1억 3천하고 1억 1,000이다. 호불항일 때. 반반 그랬네요. 그러면 제가 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틀렸네 이거? 8,500이 아니고 28, 26, 9,500인가요? 네, 그렇죠. 9,500 이렇게 틀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다음에 1억 1,000이요? 1억 2천이요? 1억 2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는 뭐 더 쉽죠. 자, 호불항은 복잡하니까 1, 2라고 쓰고요. 그럴 때 현재 가치가 얼마냐? 1억 3천하고 1억 1,000이다. 1억 1,000. 그럴 때 현금 유입액이 이렇고 그 다음에 확률이 뭐 50대 50이니까 뭐 사실은 쉬운데요. 50대 50이다. 그러면 1억 3천의 절반이다 그 이야기죠. 1억 3천의 절반이 얼마죠? 6, 22, 6,500. 그렇죠. 이거는 1억 1천의 절반이죠. 5,500. 그렇죠. 그러면 더하면 여기 1억 1천이니까 1억 2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1억 2천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것만 계산하면 되고요. 표준 편차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습해 보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위험에 대한 태도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182쪽에 제2절에 부동산자 위험의 유형하고 수익률의 종류를 했는데 요걸 먼저 할 거예요. 시간이 애매하니까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 예.